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원서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부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거나 대학에 대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어요. 근데 의대 입시가 되게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 특히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은 대부분 벌써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좀 덜 심화되어지는데, 의대 같은 경우들은 한 74.4%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의대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어지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에 대한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의대 입시는 되게 어려운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힘들게 공부하시는 학생들, 다들 불안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대학의 원서 지원과 다르게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내가 내신 성적이 1.2등급이야. 그리고 교과에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활동 역량들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서 지원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대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충족 여부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사실상 내신 성적과 활동의 역량보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의 설정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대 원서 지원의 핵심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고,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별 원서를 쓰게 되고, 다시 말해서 만약에 4개 등급 합이 5, 그리고 이제 과탐을 2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4개 학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4개 학교를 다 쓸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수능 최저가 안 나오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실패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나눠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4개 학교 중에서 2개를 쓰거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냐, 이 판단을 반드시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토대로 해서 대학별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시 원서 지원할 때 핵심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의대를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수시 원서 지원 핵심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은 중간 부분을 넘어가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나눴을 때 대학별로 분석,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학교들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서 어떻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입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4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다른 대학의 원서 지원과는 많은 점이 차이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학교를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모든 학생들은 원서를 어디에 쓰게 되냐면 대부분 교과 성적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역량이죠. 활동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원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부분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의대 원서 지원에는 이거보다 먼저 선행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수능 최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분보다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가 결정되냐면 전형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전형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은 3순위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대학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2가지 요소를 가지고 대학 지원을 하는데, 의대의 원서 지원의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다. 만약에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그럼 원서를 쓸 때 전형을 뭐를 씁니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적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쪽으로 원서를 쓸 거고, 근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수능 최저가 미반영되는 학교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로 나누고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과 성적과 활동의 역량은 그 다음 순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의 원서 지원보다 의대 원서 지원이 훨씬 더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사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쵸?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대 입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수능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작년에 수능에서 아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변별력이 확보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실패를 했었던 이유, 이런 이유들은 바로 뭐냐면 수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수능이 수시에서는 단지 등급으로 활용이 되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정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수능이라는 게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통해서 원서 지원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이다 보니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서는 등급으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등급을 유지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1등급의 4%권을 유지하면 되지만 이게 결국 정시로 가게 되어질 때는 변별력이 확보되어지지 못하면 대학 입시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어려운 데를 많이 내진 않지만 그 4%라고 하는 1등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심하시다 보면 결국 때의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서 실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체감의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건 불안정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수능은 매년 어렵거나 매년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영역이 국어, 영어, 수학부터 시작해서 과탐의 모든 영역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니까도 그런 거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어려워도 내가 평상시에 잘 보던 과목이었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 과목을 특히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과목이 너무나 쉬우면 평상시에 되게 잘하던 과목이라 잘 봤지만 1등급이 만점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 틀렸기 때문에 2점이 마이너스 가서 48점으로 2등급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워도 쉬워도 그렇고 결국은 이 등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의대 입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국은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8월과 9월의 시점에서는 학생이 수능 체제를 충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입시가 실패하는 이유들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야, 너는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니까 수능 체제 충족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낮춰 쓰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믿어. 잘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목표를 삼아서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렇게 학생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원서 지원은 좀 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제 6월이나 9월에 비해서 실제 수능으로 가면 3분의 2 정도의 성적이 낮아져요. 아시죠? 그리고 현재 재수생의 비율이 약 24% 정도 되어지는데 실제 의대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은 한 55% 정도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지금 1등급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 가게 되어지면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등급의 변동이 가장 큰 등급대가 결국은 2등급 정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1등급이 2등급이 되어지거나 2등급이 3등급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정했었던 수능 최저의 목표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상치에다 두지 마시고 현실에다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8월이고 9월이니까 남은 기간이 3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은 뭐냐면 기간이 3개월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시험의 범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내 실력과 관계없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더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나는 1등급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특히 의대 원서 지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받거나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든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든 칭찬을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컨설팅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생에게 꿈과 이상과 목표, 희망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대 컨설팅은 사실은 신랄하게 학생의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고, 그리고 학생이 이걸 통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목표치를 낮추는 컨설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대를 목표로 하는 모든 학생들을 반드시 다 재수를 시켜가지고 목표 대학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하는 학생들이 우리 2020학년 때 반드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대의 특히 중복 합격 비율이 되게 낮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붙은 학생들이 연세대를 붙고 고려대를 붙고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붙는 게 일반적으로 비율이 6개의 원서 중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2~3개 정도를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중복 합격 비율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6개 쓰게 되어지면 정말 달랑 하나만 붙는 운 좋은 학생들 상당히 많죠. 제가 지금까지 찍었었던 의대 합격생 스펙 1, 2, 3, 4, 5편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6개 중에서 3개 이상 붙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딱 하나의 전형에 집중해서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학도 많고 모집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결국 수능 비반영 대학으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같이 원서를 2개를 쓰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를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을 나누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 가능성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딱 조건이 학업적인 역량이나 활동의 우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의 프로파일이 특정 전형에는 딱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전형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원서를 6개를 쓸 때 다른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나의 전형에 딱 몰아서 원서를 써서 중복 합격성이 높죠. 중복 비율이. 근데 우리는 의대다 보니까 수능 체제가 없는 것과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또는 뭐 논술 전형과 이렇게 전형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원서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자소서를 쓸 때 4번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 의대 자소서의 대부분의 자소서를 읽으면 누군가가 대신 잡아준 자소서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돼요.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실제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보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자소서를 보고 그거를 따서 자소서를 쓰는 거는 위험하고 좋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합격생 자소서를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하고 비슷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또 합격생 자소서를 보면 그 자소서 중에서 잘 쓴 자소서도 있고 못 쓴 자소서도 있어요. 합격생 자소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쓴 자소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격하는 게 꼭 자소서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합격생들이 자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어떤 소재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또 이 학과에서는 어떻게 대부분 일반적인 학생들이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의대 자소서의 위험성은 뭐냐면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대 자소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로 대피는 하지 말자. 왜 의대 자소서가 대피할 가능성이 특히 높아지냐면 이렇게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보다는 대부분 6개의 원서를 쓰다 보면 수능 최저가 걸리는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글 쓰는 역량이 떨어지고 글 쓰는 취미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받다 보면 그리 100%는 대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대신 많이 도와준 자소서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면 자소서가 뭐가 없어진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나 창의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학교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보세요. 특히 자소서를 쓰실 때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아요.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학생이 직접 학원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초반을 잡으면서 같이 쓴다. 물론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초반은 반드시 학생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글 쓰는 방향을 안 알려주는 건 좋지만 글을 쓰는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매뉴얼을 제시한다는 거고,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규격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비슷한 패턴 구조의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독창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소서는 학생이 초안을 쓰고 못 쓰더라도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해 나간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내의 경험과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주도적인 생각이나 자주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 자소서의 핵심은 잘 쓴다라는 개념에서 첫 번째는 뭐다? 진실성이다. 진실성. 사실적으로 학생이 스스로가 글을 썼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따 뒤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님이 자소서를 도와주는 거는 대부분 실패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도와주는 게 왜 실패하냐면 나는 뭐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교수님이셔.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서울대 교수 중에서도 특히 국문과 교수님이셔. 글을 너무 잘 써.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도와주게 되어질 때는 부모님의 생각으로 하게 되고, 특히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자소서는 문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의 역량을 많이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뭐해서 뭘 했다, 우리 애가 뭘 잘했다, 우리 애가 뭘 참여했다, 우리 애가 뭘 했다, 상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글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결국은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결과를 쓸 것 같으면 자소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수상 경력이 다 나와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서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이 그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어떠한 노력의 과정, 그 노력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쓰는 자소서나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자소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자소서는 대부분 다 결과 중심으로 자소서를 쓰고, 그 결과 중심의 자소서가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쓰여졌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 뭐냐면 경쟁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과연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지? 이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의 유형을 나누게 되어질 때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자율고가 있겠죠. 이렇게. 자사고나 자율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외국어고가 있어요. 외고가 있고,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나 아니면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대도심 지역에 있어서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강남권이라고 합시다. 강남권에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 5개의 부류의 고등학교가 한 전형에서 같이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의 고교추천원이다. 고교추천원이다. 그럼 고교추천원에서 주로 경쟁을 하는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2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럼 이제 일반고라든가 아니면 강남권의 학생들이 고교 추천에 쓴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교 추천 2가 있어요. 고교 추천 2는 일단은 이 전형 자체가 고교 추천 1에 비해서 1단계가 학생부 교과 100%는 아니에요. 서류평가 전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안 써요. 하지만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수능 이후의 시험을 보는 거니까 비슷한 아이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일반 전형은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 쓰는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자율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쓴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강남권 학생들도 원서를 쓰겠죠. 일반고에서도 원서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특기자 전형에서는 과학거나 영재고 학생들 아니면 특목거나 외고나 자사고나 자율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요즘의 원서 지원의 패턴 구조가 꼭 일반고 학생이라고 해서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쓸 수도 있어요. 본인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이 되게 크다라고 하면 쓸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특정 대학이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고교의 유형이 같이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교 추천 1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학생이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돼요. 아셨죠? 내가 만약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이라면 만약에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일반고 학생과 거의 경쟁을 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경쟁 상대가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1.2야. 1.1이야. 그럼 나의 경쟁 상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나의 경쟁 상대는 동일 계열, 동일 학교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영재고등학교 학생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 4.3 기준에서 3.6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서 내가 활동 역량이 우수하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이길 수가 있어가 아니라 동일 계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과의 경쟁, 제일 중요한 건 동일 학교의 경쟁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3.6인데 3.7, 3.8인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내가 같이 원서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동일 계열과 동일 학교의 경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수상경력, 세부능력, 특기사항, 진로희망사항, 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여러가지 요소들을 다 신경을 쓰지만 동일 계열, 동일 학교 내의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오로지 교과 성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경북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러면 만약에 그 경북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권의 대학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면 다양한 학생들과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활동의 역량으로 다른 학생을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경북의 A 여고의 학생이 동일 학교 동일과에 같이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면 기타 요소들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면 동일 학교 내에서는 서열이 다 정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의 경쟁 상대는 결국은 동일 계열, 동일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이다.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면 일반계 고등학생과의 경쟁이고, 내가 자사고면 자사고와의 경쟁이고, 내가 과학고 영재이면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과의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또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을 피하는 거, 또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을 피하고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것, 이런 부분들이 원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려대는 이렇게 전형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성균관대라고 하자. 성균관대는 그러면 이제 학과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과 모집을 하게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단일 전형 하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고려대처럼 전형이 4개로 세분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1위로 원서 지원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하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하고 경쟁하고 서로 어디지 막 부딪혀서 경쟁하겠네. 그치? 한 군데 다 들어가니까 모집 인원을 만약에 50명을 뽑으면 그냥 막 경쟁하면서 뽑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대학에서 이렇게 단일 전형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나눠져 있지 않지만 이 안에서 각 대학들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선발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은 동일 계열, 동일 학교의 경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모든 학생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5등급이야. 그럼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굴까를 생각해봐요. 그럼 내 경쟁 상대가 강남권에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이야? 그럼 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지원했었을 때 실제 뽑아주는 학교, 그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이 어딘지를 생각하시면 원서 지원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들 속에서 자소서를 쓰시게 되면 자소서에서 어떤 점들을 부각을 시킬지도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그러면 진짜 그러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이라고 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 가시면 아시게 되냐면 대학 알림이라고 교육부 사이트에 가게 되어지면 해당 대학교 2019학년도에 실제 특정 대학교에서 출신 고교별로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뽑았는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선발 비율을 봤더니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41.7%, 외고나 국제고가 11.9, 자율고가 21.9, 과학고나 영재고가 16.60%예요.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물론 올해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41.7%를 뽑았는데 내년에 봤더니 그쵸, 작년에 뽑았는데 내년에 봤더니 일반계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면 비율이 늘 수 있어요. 비율이 41.5%가 뭐 43%가 되고 44%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전형이 아니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입시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전형이 아니죠. 수년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패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지금 보시면 과학인재 전형,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이 16.60%, 특기자 전형이 없으니까 여기에 비율이 많이 나온 거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에서는 56.5%,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가 9.4%, 자율고가 24.1%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으면서 외고나 국제고, 자율고 학생들의 비율 또한 낮진 않아요. 그렇죠? 과학고 영재 학생들의 비율은 낮죠. 1.7%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특기자 전형이 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외고, 국제고, 자율고 학생과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요. 특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영재고의 비율이 특기자 전형에서 36.50%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6.50%가 전체를 다 나타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에서도 과학공학인재 전형처럼 과학계열의 특기자 전형이 있을 거고 인문계열의 특기자 전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문계열의 특기자 전형에서는 비교적으로 외고나 국제고, 자율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 쪽에서는 과학고나 영재고 비율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표가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인원을 뽑을 때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다. 막 뽑는 거. 그냥 성적 우수하면 막 뽑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50명인데 어느 특정한 학교를 봤더니 이 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좋아. 너무 우수해. 그래? 근데 지난번에는 작년에 한 명 뽑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한 15명 뽑을까? 이렇게 절대로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인원을 뽑게 되어질 때 이만큼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그 다음에 지역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인원을 분산시켜서 인원을 뽑는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학생의 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 있는 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재를 고르게 뽑아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물론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적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결국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지방은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취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서울에서 좋은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발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학생들을 뽑을 때 출신 고등학교 유형과 지역을 분산시켜서 뽑는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로 가게 되어지면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죠. 대학이 좀 낮아질수록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과학과나 영재고의 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들이 대부분 가는 경우들은 여기서 대부분 멈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대인 경우들은 성균관대, 한양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의대인 경우들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실제 지원해서 뽑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는 이렇게 고등학교에 유형이 있고 지역별로 인원이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경쟁 상대는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는 이 틀에서의 경쟁이 중요하다. 과학고는 과학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지 나의 경쟁 상대를 모두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입시의 방향과 지원 대학과 자소서의 작성 방법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학생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냐? 학생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교과 성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의대의 원서 지원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내신이 1.08인데 전화가 와요. 우리 학생이 내신이 1.08인데 뭐 서울대 의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연세대 의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대의 모든 입시는 내신 성적만으로, 내신 성적만 좋다면 갈 수 있는 의대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신 성적만 좋아서 갈 수 있는 의대는 사실상 어디밖에 없냐면 인제대학교 교과 의예 전형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좋으면서 교과 성적이 결합이 돼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개 대학의 면접 일정이 또 겹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원투로 넘어가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다 원서 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의대를 가시려고 한다면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반드시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 학생부 기재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만 역량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위 의대를 가는 거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았을 때 갈 수 있는 의대는 어디예요? 지방의 국립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희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의대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의대 진학은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인 학생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고, 대신 교과 성적만 좋으면 의대 갈 수 있어. 나는 지방이니까 오로지 교과 성적만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자소서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글 쓰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고, 자소서 첨삭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자소서 업체마다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 꼭 옳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소서를 첨삭하고 또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실제 읽으면서 느꼈었던 거로 입시의 결과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대학의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쓰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기소개서 관련 책들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대학의 인재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쓰자라는 게 첫 번째 나와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이게 방법이야. 이렇게 써야 대학이 좋아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학생의 글과 겹친다는 거예요. 독창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1, 2, 3, 4번에 구성되어지는
약 3,500자 정도의 글자 수, 그쵸? 한 4,5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쓸 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써야지 다른 사람의 글을 끌어다 당겨서 쓰는 글은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의 인재상을 끌어다가 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기소개서에 남의 글을 쓰게 되어지는 거고, 그럼 결국 자기의 글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소서의 독창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냐,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거나, 그쵸? 또는 활동에 역량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의 인재상의 의도를 파악해서 쓰지 말고, 대학의 인재상의 의도는 쓰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을 내용을 쭉 읽었더니,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의예과 교수인데 학생의 자소서를 읽었어. 봤더니 학생이 학업의 역량이 돋보이고 이 학생이 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해, 훌륭한 인재, 이건 학생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고등학교 학생이 자소서를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뭐 서울대학교 인재상이 이러이러한데 저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저는 이런 서울대학교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또 피해야 되는 거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 대학만의 교육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연결지어 서술하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 관련 책들,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대학의 인재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전공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라. 그렇게 쓰면 대학에서 좋아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막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막 대학의 입장에 생각할 때 너 언제 시간도 없는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공 소개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소개에 관련된 내용들 잘 읽어보고 자소서에서 이렇게 쏜 거 보니까 참 기특하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네가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온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뽑아줘야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쵸? 자소서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에는 너의 얘기를 해야 돼. 너의 얘기. 그리고 네가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노력의 과정을 기술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남의 글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남의 글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글들은 아주 안 좋고, 특히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쓰게 되어질 때,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 학생들이 4번 문항이 대부분 다 진로나 학업과 관련된 학업 계획을 쓰다 보니까 마땅히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의 글들을 많이 따서 쓰는 경우들인데, 그거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소서는 그냥 읽을 때, 모르는 사람이 읽을 때는 되게 잘 쓴 것 같고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줄만 읽어도 뻔하기 때문에 자소서의 특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소서는 절대로 쓰지 말고, 자소서는 결국 어떤 자소서 쓴다? 100% 나의 글을 쓰는 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장단점의 첫 번째는 고등학교 유형을 생각해봐요. 내 고등학교가 과학고 영재고야. 자, 그럼 과학고 영재고의 장점은 뭐냐면 활동 역량의 우수성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과학고 내에서도 내가 성적이 되게 우수해. 내가 과학고인데 나는 연세대학교 의예과를 쓰려고 하는데 동일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수준이 높아. 학업 역량이 뛰어나.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학업적 역량이나 활동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쵸? 또 자기주도성, 그쵸?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돼요. 근데 내가 과학고 학생이지만, 내가 활동 역량이 뛰어난 과학고 학생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고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지면 과학고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활동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활동 역량 별로 강조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뭐 쓰면 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죠. 본인의 사회성을.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과학고 내에서도 봤었을 때 동일 학과를 지원하게 될 때 경쟁력이 미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활동 역량이나 연구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장단점, 첫 번째 내 출신고등학교,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이에 따라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과 아니면 비교과 활동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자소서에서 글의 방향, 다시 말해서 내가 연구 중심으로 쓸 건지 학업 중심으로 쓸 건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할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글을 쓸 거냐. 내가 흔히 말해서 교육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진 지역이 아니야. 대도시 지역이 아니라 난 지방에 있어. 그럼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 거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나 서울권의 학생들보다 학업적 역량은 높지만 활동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좀 더 깊이 있게 써야 돼요. 사고력 있게. 그래서 딱 읽었었을 때 느낌이 이 학생이 학업적 역량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 그쵸?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글의 방향과 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결정하려면 말씀드렸던 거죠. 입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글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 이 점,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많이 담는 건 좋은데 많이 담다 보면 결국은 본인의 생각을 그냥 열거하게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소서는 그냥 생각을 적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는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본인의 경험과 활동을 근거로 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을 기술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했다는 결과인 거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는 동기가 되겠죠. 그렇죠? 동기와 계기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소서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 중간 과정에서 노력의 과정,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도와줄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했다, 발표했다, 조사했다, 제출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발표했다, 조사했다, 연구했다, 실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 쓰실 때. 대학의 입학처나 아니면 학과 속에 대한 커리큘럼을 인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지 말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되고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쓴다? 첫 번째는 누가 알려준다. 누가 알려주면 아주 그냥 이 자소서가 나옵니다. 그냥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홈페이지 전공 소개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게 되면 뻔한 자소서가 나오게 돼요. 자소서는 힘드시더라도 초반을 학생이 쓰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의대 자소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저도 글은 잘 못 쓰지만 소설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수필을 쓰는 거하고 자소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소서는 글을 못 써도 상관없어요. 못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냥 그 자소서에서 솔직하고 진솔하면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꿈을 키워왔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학생의 글로서. 이해되세요? 우리가 소설을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일기를 쓴다라고 하는 잘 쓰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소서는. 그러니까 자소서는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 솔직하게 본인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발전 가능성과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의대 최저학력 수능 최저와 면접과 논술고사라고 해서 하나의 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의대 원서 지원 하시는 분들 어떻게 원서를 지원하게 되냐면 의대는 여기에 따라서 원서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의 원서 지원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내역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그렇지 않다. 의대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가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과 활동의 역량은 뚜렷한데 수능 최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수능 최저 미반영인 한 학교를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울대를 포함해서 일부 학교 아니면은 학생부 교과정에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회 인제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이러면서 수능 최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두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쓰겠죠. 또는 일부 학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같이 원서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대가 중복 합격 가능성이 낮다. 입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전형에 딱 적합하게 맞춰서 원서를 쓰면 좋은데 그렇게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대학이 아니거든요. 종합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에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리고 과탐이 2개인 학교 과탐이 하나인 학교 4개 영역 등급 7인 학교 3개 영역 등급 3인 학교 4인 학교 5인 학교 쭉 나눠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수능 최저가 될 가능성 높아. 아, 봤더니 수능 최저가 좀 잘 나올 것 같아.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려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원서를 써.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아질 줄 모르면 과탐 하나 정도 반영하는 학교를 원서를 쓸까?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원주를 쓰거나 아니면은 경북대를 쓰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수능 최저가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원서를 쓰자. 그럼 1위를 넘어가서 뭐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결국은 대학은 아주 많고 뽑는 인원이 아주 많지만 결국은 지원 전형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등급으로 다시 대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폭이 아주 좁은 거예요. 의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대 입시에서 컨설팅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네가 갈 수 있는 대학과 너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이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대를 원서 쓰시는 분들 대부분 꿈이 너무 높아. 지금 현재 다 생각할 때는 뭐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뭐 카톨릭대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꿈이 높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꿈이 점점 나빠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오시기 시작해요.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의견도 안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학생도 수능에 집중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학생의 학력 기준과 학업적 조건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느 대학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잡아주는 것. 그게 이제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내가 만약에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개 영역 등급 합인 5인 학교를 원서를 쓴다. 그러면 2개 영역 반영한 학교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 2부터 시작해서 울산대학교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나는 어느 학교에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이 1.3이야. 수능 최저 가능해. 그럼 나는 어디에 쓰는 게 적합하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인데 내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돼. 근데 나는 그럼 과연 여기서 어느 대학교를 쓰는 게 나에게 적합할까? 이 점을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요거를 그 전에 제가 찍었던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교에 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고등학교와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그들을 피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수능 최저 미반영인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수능 최저를 미반영인 하는 학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 있는 학교, 그 다음 밑에 있는 학교고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학교는 인제대학교 교과전형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에를 보시면 학교들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자, 여기 나와 있는 가로가 되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 면접일자예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11월 23일이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은 서로 면접 일정이 겹쳐요. 같이 원서를 쓰지 못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면접형, 연세대 특기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묘집이 10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 특기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이 없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경희대학교 네온레스 전형이 12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중앙대 탐구, 인하대학교 인하미래, 순천향대 일반전형,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명대 일반, 경상대 일반전형, 경상대 지역인재 전형, 계명대 지역, 그 다음에 순천향대 지역인재 전형. 여기까지가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들. 당연히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를 대학을 가면 되게 쉽죠. 수능 공부 안 하고 교과 성적과 활동의 역량으로.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당연히 다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시에서 대학에 가장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뭐냐? 조건이 까다롭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돼요. 너무 뻔한 얘기라 들으시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한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인제대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학교들 중에서 인제대학교는 학생부, 인제대학교는 교과 의회 전형이니까 인제대학교만 교과 80%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다 뭐냐면 서류평가 내지는 그냥 다단계 전형이죠.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선정과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학교들 중에서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교과 성적의 40%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하고 이 학교 성적은 교과 중심, 여기는 교과 전형이고 여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다 어떤 전형이야?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가 되게 중요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활동의 역량과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이 좀 거북해요. 학교 프로파일이 안 좋은 학교들. 근데 충분히 이해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학생의 학업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학업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500명 중에서 1등을 하는 거하고 100명 중에 1등을 하는 건 좀 다르죠. 물론 100명도 알짜배기 1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체 학생들의 수준이 만약에 봤었을 때 전체 학생들의 수 중에서 50%가 수학으로 했었을 때 점수가 85점이야. 전체 시험을 봤더니. 근데 어떤 학교들은 85점이 아니라 55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학교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이런 학업적 배경,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활동 역량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건 학교 프로파일이 높다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 프로파일이 높지 않아 우리 학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1년에 2명도 안 돼. 이런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학교들의 원서 지원을 해서 붙으려고 하면 가장 포인트는 내신 성적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활동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내 수상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희망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연구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인제대학교는 교과 전형이니까 빼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봤더니 연세대학교 면접형만 교과 40%를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다단계 전형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양대, 중앙대, 탐구형은 면접이 없어요. 이래서 서류 전형은 일반적으로 소유의 강점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죠. 그리고
학생들보다는 대학에서는 유리하지만 대학 입장에서 우리가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다단계 전형에 비해서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계 학생들보다는 활동 역량이 좀 더 강화되어지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아니면 뭐 영재고나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여기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요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대학이 발표한 성적인데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1.53이었다. 누누이 얘기죠. 1.53인데 내가 만약에 성적이 내가 1.23이야. 그럼 난 붙어.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1.53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학이 우리 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 요 정도 기준으로 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죠. 만약에 연세대학교에서 이 선 자체를 1.53이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하는 게 1.13으로 만약에 발표를 했다. 그럼 누가 지원을 해요? 지원해봤자 다 떨어지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 성적이라고 하는 거 말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해도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적정 구간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보통 그게 이제 평균의 70%다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평균 70%를 말하는 학교들도 있고 80%를 말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그 평균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미는 첫 번째는 대략적인 원서 지원의 기준치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약간의 함정이라든가 전략이 대학 측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3이라는 게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이 안 돼. 아니에요. 그쵸? 내가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처럼 활동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면 1.53이 아니라 1.7로도 붙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 고등학교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프로파일이 낮은 학교면 1.2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교과 성적은 우수하지만 활동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적인 원서 지원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이거 외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고교의 유형이 뭐냐, 내 고등학교 유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과 아니면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의 우수성은 뭐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고려하시면서 원서 지원의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원서 지원을 자꾸 이렇게 등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치화되어져 있으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시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정시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그 4개의 영역을 가지고서 수능 시험 보고 표준 점수와 원점수를 활용해서 지원 대학마다 국영수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 수치화되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수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의 학생부를 보고 그 학생부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학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제 정성적 평가 모든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서 학교 가능성을 추론해내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하든 컨설팅을 일반적으로 할 때 대부분 참고로 삼는 게 이 정도를 참고로 삼는단 말이야. 야 너는 1.7이니까 안 돼. 연대 평균이 1.5야. 아니면 너 1.13이야? 충분히 가능해. 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단지 합격에 대한 기준, 원서 지원의 기준이지만 이 안에 약간의 함정과 전략들이 포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학생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수치로 대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대학들을 이렇게 보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1.53 등급 정도, 특기자가 2.34,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1.26인데 당연히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어떤 거예요? 교과 40% 반영하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하니까
당연히 활동 우수보다는 내신 성적이 높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1.49 정도, 그 다음에 고려대 특기전형 2.09대,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두 개를 보면은 뭐 어디가 더 점수가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특기자 전형에 원서 쓰는 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아니면 자사고나 자율고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조금 더 뒤로 멀어지고 대신 활동 역량들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경희대학교의 지금 성적을 보면 1.7에서 3.2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평균 성적이 1.7인 것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아요. 이게 경희대학교가 위쪽 대학보다 낮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 점수도 약 3.2 정도 되어지니까 낮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경희대학교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 경희대학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원학과에 대한 적합성과 활동 역량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온다? 활동 역량이 강화되어진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낮다. 이렇게 2.34다. 내신 성적이 3점이다. 내신 성적이 3.00이다. 내신 성적이 길게 떨어진다는 것은 활동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 보면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전형 일반이 평균이 1.199, 최저가 1.39 정도로 발표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합격사의 점수가 내신 폭이 작은 거는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전형 방식은 동일하지만 결국은 입시 결과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이 학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 고교의 유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원서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택하는 학교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 4개 영역 등급합이 5인 학교, 전북대학교, 그 다음에 4개 영역 등급합이 6인 학교, 순천향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합이 3, 가천대학교, 4개인 경우들은 충북대학교 교과,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 경우는 제주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X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면접을 실시한다, 안 한다. 내신 성적의 폭이 벌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 폭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으면 폭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합격생의 내신 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신 폭이 벌어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최저와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의 내신 폭이 만약에 최초 합격자가 1.3이면 마지막 합격자의 폭이 1.9다 라고 하면 만약에 최저 학력 기준이나 면접이 없는 학교라고 한다면 폭이 1.3에서 1.6 이렇게 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뻔한 얘기죠. 5명을 뽑았는데 1차 합격에서 그 중에서 만약에 2명이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져 나왔어. 그럼 사이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데 나는 교과 성적만 좋아. 활동 역량, 수상 역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 탐구 역량 같은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교과 성적만 좋아. 교과 성적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디 써야 되냐면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대신 그 교과 성적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내 교과 성적이 의대를 쓸 정도는 되지만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안 되고 교과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에 원서 지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사실은 수능 등급으로도 나눠지게 되어지고 면접을 실시하느냐 면접을 실시하지 않느냐도 또 전형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서 대학을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 한번 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저 위에 전북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개 영역 6, 3 등등의 학교 있어요. 자, 위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인 학교. 이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4개 영역 합 5를 충족하기 되게 어렵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수능이라는 요소가 수시에서 사용되어지는 목적과 정시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능은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과탐이라는 게 8개 과목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이 쉬워도 시험이 어려워도 내 등급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영역에 5, 더군다나 4개 영역 중에서 과탐 2개 영역을 평균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전북대, 을지대, 영남대, 연세대, 원주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죠. 이 중에서는 그때 나름대로 이제 연세대, 원주가 좀 더 나은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연세대, 원주를 쓰면서 영남대를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내신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전북대는 1.27, 그 다음에 1.37, 1.47, 1.57, 그 다음 여기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자, 1.57인 학교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1.57은 면접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폭이 벌어지는 거고 1.47인 학교도 물론 대학의 차이에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영남대학교는 학생부 100%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부 안에 학생부 교과 성적 85%에 봉사 10%, 봉사 5%, 출결 10% 들어가니까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을지대학교에 비해서 교과 반영 비율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폭이 길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내 내신 성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면접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학생부 100%라고 했었을 때 그 대학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반영 비율을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4개 영역 등급 6을 두는 학교들이 순천향대, 부산대, 조선대학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 부산대는 교과 100% 전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신 성적이 1.05, 1.1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 좋고 수능 최저 되는 학생들 원서 지원이 아주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면접 진행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소서 쓸 필요가 없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에 뚜렷한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원서를 쓰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1.05나 1.16을 맞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점들이 올해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를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러한 내신 평균 등급이 꼭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5라는 게 항상 1.05에서 뽑을 수는 없어요. 작년에는 1.05가 평균이었지만 실제로 올해는 1.15가 평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평균 성적에서 최저 간에 여기서 편차가 벌어지겠죠. 점수 편차가. 편차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최저는 어느 정도 점수일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최저 간격이 되게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는 여기서 1등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0등까지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추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시에서 간격이 길게 벌어지는 이유는 정시는 지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경쟁률이 높아봤자 10대1 이내의 경쟁률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3대1, 4대1, 5대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정시에서는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길게 벌어져요. 하지만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10대1, 12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보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실제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평균 점수가 1.05인데 최저 점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78 이렇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활동 역량 중심으로 뽑는 게 아니고 면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서 쓰실 때는 대부분 실제 이 정도 기준에 맞는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한 학생들. 그런데 내가 성적이 이 학교가 1.05라고 발표했는데 나는 1.15야. 그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쓰지 마시고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 이거나 그거보다 좀 더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게 전략이 되실 수 있겠죠. 자, 조선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여기는 100%지만 교과가 68.2%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평균 점수는 1.72 정도까지 점수 간격이 벌어지는 형태죠. 그럼 이 세 개 학교 안에서는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개 영역 등급 합이 6인 학교가, 3인 학교가 가천대, 인하대, 건양대, 계명대가 있어요. 여기도 학교의 유형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학생부 교과 80%를 받는 가천대학교는 1.10이죠. 가천대학교는 선호도가 높은 학교예요. 높은 학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목에 있는 학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 고교 유형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가천대학교는 의대 쪽으로 어느 정도 위상이 많이 향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교과 전형이 1.21 정도.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인데 다단계 전형이면서 면접을 실시하니까 교과 폭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충북대, 고신대, 동국대, 경주, 경상대 이렇게 쭉 대학이 세개 영역 등급합이 4인 경우의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충북대, 경상대 이런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100%인데 내신 성적이 1.37, 1.19, 1.09 그 다음에 1.08 이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동국대, 경주나 카톨릭 관동대 같은 학교가 뭐 1.09, 1.08이면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중에서 막 좀 어디 좋은 학교 없나? 뭐 예를 들어서 인하대가 좋다고 합시다. 인하대가 실제는 안정도 인하대가 좋다고 해요. 그럼 인하대보다 여기가 성적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결국은 교과 성적은 높아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 영역 등급 하 4인 학교에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는 학교로 원서준을 내가 좀 낮추게 되어지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교과 100%인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과가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대학들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들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하시게 될 때 이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 야, 보니까 세계 영역 등급합이 3을 맞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여기다 하나 원서 쓰고 좀 낮은 대학에다 원서 쓸까? 그래서 낮은 대학 여기다 원서 써야지. 절대로 낮은 대학이 아니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교과 성적의 내신 평균은 더 높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같이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을 저희 블로그에다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이 이해하시면서 원서 지원의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를 쓰는 학교들을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미반영인 학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상위 메이저 의대들이다 보니까 누구나 여기를 다 가고 싶어 하거든요.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교과 성적으로 가능한 학생들. 하지만 대학에 만족을 못하죠. 이거보다 내가 좀 더 서울권으로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은 미반영 대학으로 원서 지원을 상향 지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높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대학들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개 영역 등급 합 5를 요구하는 학교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울산대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원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4, 7이 전북대 큰사람 그 다음에 3, 3이 가천대 의예 3, 4가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3호 그 다음에 3, 6이 서울대학교 직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서울대학교 직윤과 카톨릭대학교는 학교적 추천 전형이 면접 일자가 같기 때문에 추천을 2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을 같이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면접이 없는 전형들 이런 전형들은 좀 불리한 전형이에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시가 간소화되어지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단계 전형보다는 입시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붙고 떨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볼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 간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면접을 안 보니까. 하지만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활동 역량들이 강화되어지는 고등학교 유형에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대학에서 그러면 4개 영역 등급합이 5위인 경우
과탑을 2개 반영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원서를 쓰게 된다면 이런 학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4개 영역 등급 합 5를 요구하는 학교가 고려대학교 학교추천 1, 2 일반전형, 아주대 에이스, 한림대 학교생활, 울산대 면접, 경북대 학생부 종합 일반,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단국대학교 DKU, 인재전형, 이렇게 전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학교추천 1, 2는 어차피 이 전형은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추천 전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는 없어요. 학교추천 1은 특징이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100% 반영하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1.02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 좋아야 돼. 수능 최저 충족 가능해야 돼. 그런다고 뽑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 뒤에 면접이 50%를 반영을 하는 거죠. 이거 100% 아닌 것 같아요. 50, 50%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반영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교과 성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학교 추천 2로 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고 1단계에서 소리 100% 전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추천 1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이 좀 더 벌어지죠. 그렇죠? 1.22 정도까지 성적이 나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33, 이건 2019년도에 1.37 나왔고 2018년도에 학교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1.33 정도 나왔어요. 여기는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1, 2나 일반 전형을 같이 다 원서를 쓸 수는 없고 그 전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원서를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라면 주로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지금 보면 평균 점수가 2.07, 그 다음에 최저치가 3.52 정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의 폭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지원자들의 유형이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보다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교 유형에 적합하다?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과고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경쟁자. 근데 내가 자사고 학생이야? 그러면 어디로 원서를 쓰게 되냐면 여기에 원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학교 친구, 그 다음에 우리 학교하고 비슷한 학생들을 같이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7인 애가 여기로 원서를 써. 내가 1.9야. 뽑힐까? 안 뽑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대학교 인원이 20명인데 전국에서 인원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1.10대 1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학교에서 2명 이상 뽑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선발력이 되게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교들이 인원을 뽑을 때 출신 고등학교나 지역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특정 학교의 애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선발되기 사실상 어려워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 나에게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등학교와 유형이 비슷한 애들이 다 같이 원서 지원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인대학교는 보면 1.3에서 1.18이라고 생각하면 한인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전형 방법은 동일하죠. 그렇죠? 하지만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다. 대학에서 일반계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학업 우수성이 뛰어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울산대학교는 면접형이 1.32에서 3.2까지 벌어지죠. 그러면 울산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같은 전형이 활동 역량이 강화되어진 학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도 평균 점수가 1.98인데 1.98이면 의대에서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교과 성적이 1.98이면 상당히 낮은 학교죠. 실제 낮은 학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교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다소 불리,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학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이 학교들이 의대 전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호하는 게 있죠. 학생들이 각 대학들마다 주로 뽑는 학생들이거나 선호하는 대학 학교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런 학교들이 의대를 선발하게 되어질 때 활동 역량이 큰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판단된다면 치대나 한의대도 마찬가지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 같은 데 치대 원서 쓰실 때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는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원주는 그 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뽑을 때 아마 대략적으로 제 생각할 때는 내신 성적 여기다 쓰라 그러면 한 뭐 1.3, 2 이 정도 쓸 것 같아요. 하지만 특징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특기자 전형에서 주로 뽑혔던 학생들이 이제 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지만 활동 역량이 큰 학생들이 붙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단국대학교 DK인재 전형 같은 전형은 제 생각으로는 안 좋은 전형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여기는 서류 몇 %라고 이렇게 하는 전형들은 대부분 다 학교의 유형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 좋은 활동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이 있는데, 전북대학교 큰 사람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평균을 발표하는데, 여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내신 평균을 발표하지 않아요. 근데 제 추측으로는 전북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학교들이 4개 영역의 등급합이 5일 때 4개 영역의 등급합이 7이란 말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가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실제로는 수능 최저가 낮고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이고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교과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과 성적이 최소한 여기 정도 쓰려면 1.2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대학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나오는 상위 대학들보다 낮은 대학이다 라고 생각해서 실제 이 정도보다 더 낮은 성적대에서 붙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항상 얘기했죠. 수능 최저 기준이 낮을수록 교과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3.3입니다. 가천대 의예 전형은 보통 1.8 정도,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1.25 정도 돼요. 근데 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이 전형이 교과 전형이 아니거든요. 내신 성적이 1.08 맞으니까 여기 1.2니까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찍어놨었던 유튜브 동영상도 보시면 카톨릭대학교 합격생들을 쭉 정리해놨는데 실제 붙은 학생들은 1.06 뭐 이런 성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붙은 학생들 같은 경우 1.4등급 정도까지 폭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불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믿고 여기다 원서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 역량이 갖춰야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 CKU 종합전형은 보통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1.2에서 2.04,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규는 발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는 1.4 정도 되어지는데 보통 여기도 원서 지원을 많이 몰리는 구간이거든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으니까 이쪽에 원서를 쓰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겠다고 이쪽에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쓰고 보면 결국 내신 성적이 결코 낮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점 아실 수 있고, 특히 원광대 같은 경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이제 막 학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여기 저기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원광대, 의대나 치대 쪽에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 학교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높아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뭐가 높아진다? 학생부 교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지 수능 최저가 낮고 대학이 상위 대학보다 낮으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얘기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찍어놨었던 게 그 전에
그 합격생 스펙 보기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정리했었던 게 이제 원서 지원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별로 해서 대학별로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이걸 자꾸 숫자로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항상 원서 지원할 때 가장 위험한 거 뭘 뽑으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전략을 세우시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실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지표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성적이 1.3대 나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의대를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근데 어디 막 유튜브라든가 막 아니면 블로그를 봤더니 어떤 형이 내신 성적 1.7로 서울대학교를 붙었대. 그럼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능성을 찾는 입시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합격 가능성 있는 입시 전략을 지금부터 세우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대 입시는 되게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생들의 입시보다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도 많고 복잡하지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이상을 위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분석하시고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이번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내용 제가 또 잘 한번 준비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